힘든 기다림의 시기가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 나라가 망하냐? 세상이 망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과거에 있었던 불황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공부 30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조그만 자문사 대표인데, 그러니까 자문 업무라는 게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어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얼굴을 좀 알려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경제 위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올해가 되게 투자하기 좋은 해가 아닌가. 굉장히 몇 년 내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경기는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자산시장이라는 게 경기를 후행해서, 그러니까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보가 굉장히 자유롭게 유통되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신속한 가격의 조정, 신속한 심리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얼마 전 삼성전자가 감산한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 맞죠? 물론 이제 주가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든 우리나라 경제든 어떤 올해 경제만 놓고 본다면 대단히 어둡고, 특히 상반기보다도 어쩌면 하반기 성장률이 더 낮을 수도 있다. 그건 그거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뭐가 좋으냐? 일단 첫 번째, 인플레가 꺾였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4%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시장 금리도 보면 3% 초반까지. 그래서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만 하더라도, 물론 혼합형 경우지만 3% 후반까지 내려왔잖아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집을 사는데, 제가 이렇게 신용도가 좋은 사람인데도 5%대 후반에 대출 금리를 내면서 울었거든요. 이거 너무 높다. 근데 그것도 여기저기 비교해서 제일 싸다는 데 가서 대출 받은 게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조건들이 좀 있겠지만, 그보다 금리가 이렇게 1%, 2% 이상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경제 전체에 걸쳐서 일종의 펌핑 효과, 뭔가 에너지를, 기를 불어넣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1997년 외환위기 때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시는데, 무역 적자가 크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 1년에 무역 적자 한 400억 불 나고 외환위기 왔는데, 이번에도 이 추세로 간다면 외환위기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그때는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 300억 불 있다가 오링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도 4천억 불 넘고 그런 정도인데다가 더 큰 차이는, 그때는 우리가 딴 나라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빌려 쓴 순채무 국가. 그러니까 남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 쓰다가 갑자기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만기 연장한대 갚아 이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남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빌려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기 나쁘고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가격이 박살나니까 경기 안 좋고 이거 어려워 동의, 그까지는 동의하는데,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 국채의 잔고를 봐도 외국인 들고 있는 거 달랑 9% 정도. 그리고 최근 들어서 3월달 데이터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 국채를 엄청 샀더라고요. 3조 원인가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에서 보는 것처럼 외환위기 때랑 비교를 한다는 자체는 일단 좀 죄송합니다만 너무 지나친 좀 비관이고요. 그냥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특히 망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거의 20%까지 빠져 있으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어렵고, 특히 한국의 상장기업 거의 한 70%가 수출 대기업들이니까 이 기업들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으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까지는 동의하지만, 그게 또 나라 망한다 이야기하기는 참, 더 나아가서 우리 KB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의 보통주 자기자본 비율 살펴보시면 전부 12, 13% 이상,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때라든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부실해지면서 망했던 거랑 또 비교해봐도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의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든가 건전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할 수 없다. 그냥 순환적인 경기 하강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2020년, 21년 땡겼던 소비가 소멸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교체를 기다려야 되는, 기다긴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기다림의 시기가 왔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나라가 망하냐? 세상이 망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과거에 있었던 불황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경기가 기침하면 피를 토하는 나라다. 왜냐? 우리나라가요. 숨만 쉬어도 캐파가 는다. 외워두세요, 여러분. 숨만 쉬어도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나라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1997년 현대기아차의 우리나라 총 생산 능력, 자동차 캐파가 얼마였냐면 180만 대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그동안 지금까지 25년 동안 국내 공장을 단 한 대도 안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산 능력이 얼마냐면 300만 대 중반 그 정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설비를 갖다가 가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기계들을 더 효율성 좋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거죠. 이 늘어나는 캐파를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내수도 부동산이 그동안 지탱해 왔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잖아요. 미분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너무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물가가 그동안 너무 높았던 게 올해는 환율도 떨어지고 경기도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물가는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0%, 2021년 20%, 이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KB부동산 기준이죠. 그러니까 누적해서 2년 만에 30%가 올랐어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명목 GDP 한 10%는 안 늘었나요? 10% 안 늘었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의 소득이나 자산을 지탱하려면 뭔가 소득 수준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소득 수준은 별로 늘어난 것도 없으면서 가격만 올랐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 초저금리 0.5% 금리 때문에 부동산에 버블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3.5%까지 올라갔잖아요. 기준금리 기준. 금리가 7배 뛰는데 부동산이 버틸 수 없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공급은 좀 어떻게 보면 일정하잖아요. 수요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데 그 수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힘은 결국은 금리, 그 다음이 경기잖아요. 근데 경기도 수출 안 좋다 그랬죠. 금리는 제가 진짜 직접 경험한 건데 작년 11월에 부동산 담보대출 받는데 다 죄다 6%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신용점수 만점이에요, 만점. 그런데도 대출이 진짜 힘들었어요. 레고랜드 사태 때니까. 그러던 시기에 부동산이 오를 수가 없죠. 두 번째, 금리. 금리가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죠. 일단 뭐 가장 큰 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사실상 중단된 거. 두 번째는 정부가 만든 채권시장 안정기금이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 존재하던 어떤 그 공포가 좀 진정된 거. 여기다가 인플레이션도 뚝뚝 둔화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항상 금리 떨어지고 경기 좀 좋아지면 수요가 살아나거든요.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건축 관련돼 있는 각종 규제들이 되게 많아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분양이 생겼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전국적인 미분양 분포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지 공급 과잉이라는 징후는 안 보여요. 그러면 경기 좋아지면 반등할 것이다. 다만 2020년, 21년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때 포모 신드롬,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에 영원히 이 집을 못 사, 뭐 같은 이런 죄송합니다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속아서 고점을 잡았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재무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경매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물의 소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조금 뭐 탄력적인 회복은 저는 내년은 돼야 되지 않나. 올해는 바닥을 만들어내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가격이면 사세요. 그렇잖아요. 2019년이 버블 이전이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역사적인 평균 레벨이 2019년 레벨이었어요. 근데 20년, 21년에 10%, 20% 오르면서 버블이 생긴 거죠. 이제 그게 꺼진 거죠. 그죠? 그 버블이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을 봤는데 이건 뭐 보니까 2019년 가격까지 왔다. 그러면 2019년부터 19, 20, 21, 22, 23 올해까지 만 5년 동안에 우리나라 1인당 명목소득,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명목소득이 대충 한 15%에서 20%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이라도 올랐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집값은 2019년 수준인데 소득은 15%, 20% 올랐다면 그때 집값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때보다 가격이 훨씬 디스카운트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역사적 평균이 2019년인데 거기에 인플레와 소득 증가를 감안해 보면 사실 그때보다 더 싼 거니까 꼭 역사적인 바닥 레벨에서 집을 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만 버리시면 저는 올해 집 사기 되게 좋은 해다. 반대로 또 집을 팔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갈아타세요. 팔고 무주택자로 살기보다 어차피 빠질 때 보면 고가주택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 금리가 낮은 대출들을 이용하셔야 되겠지만 요새 뭐 정부가 해주는 여러 가지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우리 KB 은행 와가지고 또 저금리로 대출 받으실 수 있는 신용도 좋은 분들은 이런 기회가 저는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좋은 기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산 배분입니다. 자기 성공한 것만 올린 거예요, 전부. 실패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 실패를 줄이는 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잊지 마십시오.